자, 이번 시간은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 개발 사업 1년에 약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하여튼 골고루만 내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지금 이제 가격 평가,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거 개념을 잡겠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할 때요. 개발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일신 이착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1년 내 개발 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2년 내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게 되면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게 됩니다. 한편 환지 방식에서는 주로 시행자가 조합이라는 사람이 일반적인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서는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 이런 표현을 쓰게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주로 조합이 시행자, 이론상 토지 소유자 또 지자체 등도 어떻다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 계획을 가리켜서 실시 계획, 공급 계획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환지 계획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 바꿀 환자, 땅 지자, 땅에서 땅으로 바꿔주는 계획, 보상금을 주지 않고 땅으로 분양하는 계획을 가리켜서 바로 환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에 관련해서는요, 환지 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고요, 준공 검사라고 하는 거, 뭐에 따라서 인가된 실시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확인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준공 검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서 이 토지를 분배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환지 처분 공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구조로 가게 될 텐데 모든 권리분계 이전 확정 시기는 언제? 바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토지에 관한 권리 등을 취득하는 시기는 바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치고요. 자, 최근에 나왔던 문제, 겁나 어려웠던 문제.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 타이틀을 잡아놨습니다. 설계, 환지 설계시에서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지 후라고 하는 거 있다라는 표현 나와 있죠. 대단히 어려운 주제인데 최근에 문제 구성이 한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타이틀을 제목을 외울 때 설무후유 이렇게 거기다 써놨어. 그래서 설무후유라고 써놨죠. 해서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그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나중에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환지 후, 자, 토지건축물의 평가에 이것은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중간을 보시면 안 돼. 중간을 보면 절대 안 돼. 환지 설계 시, 자, 설 들어가 있죠? 그러면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설무, 없다를 제가 없을 무자를 써서 설무 이렇게 썼고요. 후유 해서 환지 후라고 하나 나와 있죠? 이게 조성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변경할 수 있다. 개념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인가된 환지 계획을 보니까 B라는 토지를 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환지 계획 인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종전 토지의 가액하고요, 앞으로 분양받을 토지의 가액을 비교해서 토지 면적, 환지 면적을 정하게 될 것인데 이게 1억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1억이 됐다라고 이렇게 일단 얘기가 전개가 될 거야. 그런데 한번 종전 토지의 가격, 환지 설계 시 그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감정평가 확정돼 버리니까 나중에 변경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시계획 변경이 있다. 원래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가 도로가 이쪽으로 옮겨왔다. 더 좋은 땅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분양될 토지의 가격은 당연히 어떻다? 가치가 달라지니까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환지 설계할 때 설자, 이때는 어떻다? 변경할 수 없다. 종전 토지 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환지 후 분양 토지의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설무후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설계 시 어떻다? 변경할 수 없다. 환지 후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설무후유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개 짜증나게 나는 문제가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는 거, 이건 시행 규칙에 있는 건데 환시, 보시 이렇게 제가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 보니까 이건 단순 암기 공식이고요. 그냥 시험에 그대로 환지계획구역 면적 알려주고요.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 알려주고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알려주고요. 보류지 면적 알려주고요. 그래서 뭘 해라? 평균 토지 부담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 빼기 시, 그 다음에 보 빼기 시라고 하는 거야. 근데 시행자가 두 개가 있죠? 조합인 시행자의 소유 면적과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둘 다 뭐야? 시행자 땅이 되게 되는 거죠. 시행자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환에서 시를 뺀다. 그 다음에 보류지 면적에서 다 시를 빼게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환시, 보시, 환 빼기 시, 보 빼기 시라고 이렇게 외워두게 되면 대신 시자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조합의 시행자의 소유 면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채로 빼주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시, 보시라고 하는 거. 환시, 보시. 이건 계산 문제 보시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16년 동안 두 번인가 세 번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 토지 부담률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소위 비례율에 관한 문제도 한번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비례율 여러분 자료 보니까 자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분해 자 그러니까 종전 토지의 평가액입니다. 그리고 환지 후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에서 바로 총 공사비를 뺀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내 토지의 가치가 얼마나 바뀌는 거냐 전체 틀을 물어보는 거야. 해서 이걸 우리가 비례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사업 시행하니까 120%가 된다. 그러면 뭐가야? 기존 지분 대비해서 20%의 가격 상승 효과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 그래서 종전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자 지금 도시개발 사업 시행 후 조성된 토지 건축물의 평가에서 들어간 비용 총 공사비를 빼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비례율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율이라고 해서 환시, 보시와 비례율은 몇 번만 보시면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 되게 간단해. 자 전이라는 것이 뭐가 되고 분모값이 되게 될 테고 후라고 하는 것 빼기 공사비. 어차피 문제 구성할 때 세 개밖에 안 줘.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만 눈에 담아두시게 되면 금방 이런 문제는 서비스로 주는 문제예요. 물론 출제자가 출제할 때는 죽으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시행 규칙에 엄청 깊이 숨어있는 내용을 끌고 들어와서 출제를 하는 그런 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보셔야 돼. 자, 출제진이 작정을 하고 내는 문제 있잖아요. 그럼 미리 맥만 잡고 있으면 그냥 날로 먹는 거고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시험장에서 멘붕 와버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토지 부담률, 평균 토지 부담률은 지금 16년 역사에 3번인가 계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잊어버릴 만하면 한 5, 6년 주기로 죽으라고 내는 문제가 평균 토지 부담률. 마지막 나왔던 것이 27대인가 문제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잠시 화면 다시 띄워놓고 볼게요. 자, 계속해서 이제 환지계획 작성의 실제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 자체가 출제 이슈는 아니고요. 뒤에 환지처분 공고와 관련한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이라는 거 제일 유치하게 나왔던 문제가 평면 환지하고요. 입체 환지를 비교했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 환지는 좀 쉽게 생각하면 토지에서 토지로 분양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평면 환지. 입체 환지는요.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을 부여한다. 그래서 아파트를 주거나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입체 환지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식이야. 환지전 토지에 관한 그 권리를 도시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에 이전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평면 환지라 부른다. 이에 비해서 입체 환지라고 하는 것은 환지전 토지 건축물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것을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유치찬란하게 입체 환지와 평면 환지 정의를 물어봤었고요. 한편 주로 우리가 논의하게 되는 평면 환지와 관련해서 면적이 증감 등이 있다. 그러면 증환지, 감환지 해서 이건 별 쟁점은 안 돼요. 만약에 증환지, 땅을 더 많이 주게 되면 나중에 청산금이라는 것을 받아내게 됩니다.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감환지라는 것은 원래 받아야 될 양보다 좀 적게 주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이때는 뭐라고요? 청산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구조. 그 다음에 지나치게 지분이 작으면 어떻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 이슈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출제 쟁점이 되는 것이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 또는 환지 제외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환지 제외라고 하는 것 또는 환지 부지정. 보통 우리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제외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기억하실 주제 여러분 교재도 나와 있지만 바로 환지 제외 관련해서 임차권자의 동의 있으면 어떻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임차권자의 동의 있으면 어떻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다시 가요. 키워드가 뭐야? 제외라고 하는 거. 대신 전제 요건이 뭐야? 임차권자의 동의 있으면 어떻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차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어떻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임차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어떻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먼저 외우셔야 돼. 제외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거 임차권자의 동의. 자, 가볼까요?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손들고 얘기합니다. 야, 나 사업 끝나고 나서 땅 받는 거 싫고 지금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게 환지 제외 신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이 땅 뺐으니까 현금 달라 해서 사업 시행자가 현금 줬더니만 갑자기 임차인이 들어놓아갖고 안 나가고 지랄이야. 야, 토지 소유자는 돈 줬으니까 비켜. 아, 나는 배추 농사 마저 지어야겠다. 이렇게 우겨버리면은 골치가 아파. 그래서 환지 제외함에 있어서는 어떻다? 임차권자의 동의 있어야 어떻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키워드 제외라고 하는 거. 제외라고 하는 건 어떻다? 임차권자의 동의 있어야 한다. 그 외 채비지라고 해서 배경 설명입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자가 받게 될 땅을 가리켜서 도시개발 사업에 들은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 몫으로 빼놓은 땅을 뭐라고 한다? 채비지라고 부르고, 보류지는 보류해 놓은 땅 해서 이게 좀 어려운데 규약이나 시행 규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빼놓은 땅을 뭐라고 한다? 보류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사실은 이 보류지가 채비지를 포섭하는 가장 넓은 범주의 개념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야 도시개발구역 안에 천주교 신자가 겁나 많아. 근데 이 동네에 성당이 없어서 불편했어.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자? 자, 땅 한 벽씩 모아서 성당 하나 지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한테 분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류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채비지가 됐든 보류지가 됐든 증환지가 됐든 감환지가 됐든 땅을 받게 되는 시기는 언제가 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어떻다? 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자체는 거의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체는 포인트가 되지 않아요. 근데 뒤에서 환지 처분 공고할 때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채비지, 보류지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다른 거 다 아니고, 자, 그저 논의의 포인트, 그저 논의의 포인트. 자, 제외라는 단어 있으면 어떻다? 임차권자의 동의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환지계획 작성해서 확정 짓는 것을 환지계획 인가, 시군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시도지사 인가해서 틀리게 나오는데 답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환지 예정제 지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별로 중요치가 않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이 환지 방식에 내릴 게 겁나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환지 예정제를 가지고 직접적인 출제 포인트를 삼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환지 예정제 지정, 이런 논리 구조야.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현재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가된 환지 계획을 보니까 B라는 토지를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B라는 토지를 받게 되는 시기는 언제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갑의 소유권은 어디? A라는 토지에 미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얘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야. 어차피 이사 가게 될 거 어떻게 하자?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미리 B라는 토지 가서 건물 지을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환지 예정제 지정.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은 사용수익과 처분 권능으로 대비해 볼 수 있는데, 사용수익 권능 자체를 이전해 주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환지 예정제 지정. 그래서 사용수익 권능이 이전된다는 얘긴즉슨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어떻다? 사용수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미쳐버린 질문 나오지? 우리 앞에서 없다, 틀렸다, 이딴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겸할 수 없다, 옳은 표현. 종전 토지만 어떻다? 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답 안 됩니다. 이게 환지 예정 지정의 가장 일반적인 법리. 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편
채비지라고 하는 거. 아까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 몫으로 빼놓은 땅을 뭐라고 한다? 채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몫의 땅인 채비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용수익뿐만 아니라 처분도 할 수 있다. 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왜 처분을 해야 되냐면 지금 도시개발사업 비용 사업하는 과정에서 자 노가다하는 분들한테 월급 줘야 되거든요. 근데 시행자 조합이 돈이 없거든. 그래서 땅 팔아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자 처분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 그래서 이 처분된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요. 소유권 이전 기를 마친 때. 별 의미 없어요.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어떻다?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좀 밑줄 그으면 안 돼. 여기 제가 밑줄 안 그어놨으면 비우고 가시라는 얘기야. 중간중간에 지문 속에 나왔을 때 쫄지 말고 자 이제 답이 되는 주제 준공검사에서 10년 동안 2번인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색칠 입혀진 거 보니까 채비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문제가 하나인데 이게 답이 돼. 이 공사 준공검사 관리하는 지문 쭉 구성하게 되면 어려워. 근데 채비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원칙, 자,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원래요, 완성이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준공검사.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돼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준공검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준공검사 있으면 당연히 아직은 등기 넘어 안 갔어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준공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대정상이죠. 근데 준공 전에도 따로 허가 등을 받으면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말이에요. 채비지라고 하는 건 누구 몫의 땅이야? 일반인이 아니라 시행자 몫의 땅이야. 그래서 채비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전에 허가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외울 건 뭐라고요? 준공 전에도 채비지는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준공 전에도 채비지는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너무 쉬운가요? 아니요. 이게 6년, 7년에 한 번씩 톡 치고 던져 나온 지문이야.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오면 수험생은 거의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왜 어려운 거 이렇게. 왜? 4개의 지문이 개소리가 나와 있거든. 별소리가 다 나와 있거든. 그걸 보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법에서 60점 정도 나오면 또 아주 공부 잘한 척 잘난 척 하려면 70점 나오면 안전빵이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을 줄이셔야 돼. 얼마가 됐든 간에 기존에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것까지 보려고 하다 보면 개판돼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16년간의 답 위주로만 정리해도 이 도시개발법 6개 문제 설명하려고 거의 3시간 넘게 설명을 드립니다. 요는 여러분들 저희 다 외웠지만 아직 못 외웠거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더 줄여서 가셔야 돼. 그래서 제가 미리 밑줄을 그어놓은 거예요. 채비지는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나와 있습니다. 자, 환지처분 공고 땅 나눠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사법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모두 이전 확정되게 된다. 이렇게 소리를 잡아가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다가 행정상 서분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려놨는데 자, 일단 가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준공검사가 완료가 되고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서 땅 나눠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 그러면 실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라고 하는 거. 5월 3일 날 환지 처분 공고를 하게 되면 5월 4일 0시가 되었다. 권리를 취득한다. 자, 얘들이 문제를 구성할 때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뭐라고? 자, 본다라고 하는 것 또는 뭐가 있어? 취득한다라는 표현 나와 있죠? 본다, 취득한다. 여러분 자료는 아예 제가 표현을 바꿔버렸어. 본다, 취득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라고 돼 있죠? 내용 보지 마시고 본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뭐 이런 거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입체 환지처분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 해당 건축물인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입체 환지 등에 있어서 기존 토지에 있던 저당권 등은 그대로 따라와야 돼.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넘어온다는 얘기가 뭐야? 본다라는
이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다 앞에는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취득한다 라는 명제 나와 있죠. 취득한다는 본다랑 같은 말이야. 언제 취득한다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자, 좀 디테일에 가면 채비지는 누가 취득한다? 사업 시행자가 취득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누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취득한다라고 해서 하여튼 취득한다는 뭐라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리 구조를 봐야 되는데 소멸한다라는 게 떠 있어요. 자, 소멸한다. 그러면 거기는 답부터 외우십시다.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이런 명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을이라는 사람이 B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해서 갑이 B라는 토지를 받기로 인가된 환지계획에서 확정이 돼 있다라고 전제를 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스토리가 어떻게 돼 가는 거냐? 갑은 언제 취득한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B라는 토지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뺏기는 사람, 을의 입장에서 을의 권리가 소멸돼야지 갑이 B라는 토지의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을의 B에 관한 토지에 관한 권리라고 나선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유지책이 뽑을 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틀렸어.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주셔야 돼. 해서 다시 갑시다. 취득한다 본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에 대응해서 소멸한다라는 표현 들어가면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이걸 틀리게 구성하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 아니야. 이게 5월 3일 날 환지처분 공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B라는 토지를 취득하는 시기는 5월 4일이 될 테고 이 사람의 권리가 소멸하는 시기는 언제? 5월 3일 끝나는 그 시점에 이 사람의 권리가 소멸돼야지 갑이 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소멸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이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똑같은 논리 구조로 자, 행사할 실익이 없는 지역권 의미사 따질 거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야? 소멸한다라는 키워드예요. 소멸한다라는 키워드. 그래서 지역권 행사할 실익이 없으면 소멸해야 될 텐데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어떻다? 소멸한다. 그러면 이제 외우는 게 본다 취득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소멸한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뒤를 봐야 돼. 본단지, 취득한단지, 소멸한단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딱딱딱 끊어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모든 사법상의 권리는 모두 이렇게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인데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저게 있습니다. 자, 용도지역 이런 거 따라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종전토지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라고 그래서 자, 이게 갑자기 언제 얘기 가서 지금 이제 중심상업적으로 용도지역이 따라갈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걸 외우셔야 돼.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있는 미친놈들이 뭐라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 미친다. 이따 이 장난질을 합니다.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본다, 취득한다, 소멸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앞에 표현들이 현혹되면 안 돼. 일단 기본 구조 그리고 채비지하고 보류지만 약간 장난을 치게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본다, 취득한다, 소멸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본다, 취득한다, 소멸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근데 본다, 취득한다는 다음날, 그 다음에 소멸한다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리고 나서 지금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공권과 사건에 관한 부분으로 구분을 해봤고요. 마지막 주제가 자, 청산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죠. 자, 우리 증환지나 감환지 많이 받거나 적게 받았을 때 무슨 문제? 자, 돈으로 정리하게 되는 것을 청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언제 받는다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받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얘기가 뭐라고요?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확정된다. 이건 던져주는 질문이 될 테고요. 그래서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 자, 행사할 자, 받을 권리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서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몇 년? 5년. 별로 이거 중요치 않고 나중에 정비법에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이게 겁나 이상한 거다.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몇 년? 5년.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더라도 자, 우리가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에서 취납시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국가처분의 취소라든가 또는 자, 납부 충당이 있었고요. 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거, 제척기간의 도과 이런 것이 이슈가 됩니다. 시효 완성. 자, 지금 재산세가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5년 동안 압류나 공매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시효 완성으로 5년 지나면 어떻다? 그 조세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본적으로 몇 년? 5년 이렇게 가게 됩니다. 큰 이슈는 되지 않고요. 여기다 같이 묶어둔 취지는 청산금이 확정되게 되면 청산금 채권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중요 쟁점 분할 징수할 수 있다. 분할 교부할 수 있다. 논리 구조는 뭐냐면 환지처분 공고가 있고 나서 징수나 교부의 문제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환지처분 공고하기 전에 돈 받을 거 받고 줄 거 다 준 다음에 무슨 문제? 바로 청산에 지금 환지처분 공고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다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앞에 겁나 긴 얘기 붙어 있어.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대통령령에 있는 온갖 얘기를 끌고 들어온단 말이야. 거기에 쫄리면 안 돼. 그저 뒤만 봐야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 4% 얘기 나와 있죠. 바로 사업 시행자 청산금 안 낸 애가 있으면 어떻다?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주제 수수료 몇 프로? 4%. 그래서 우리 앞에서 도시개발조합 관련해서 조합원이 조합의 경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부과금이라든가 또는 연체료 이런 걸 내지 않게 되면 이때 자 조합은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4% 고액이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되게 간단해요. 본다, 취득한다, 소멸한다 라는 개념을 잡아내셔야 돼요. 본다, 취득한다, 소멸한다 라는 개념을 잡아내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뒤부터 보셔야 돼. 그리고 본다, 취득한다는 언제? 다음날, 소멸한다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이렇게 갈 테고요. 그리고 아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시면은 정말 내용 간단합니다. 앞에서 조금 환지객 파트에서 작성해서 어려운 게 있기도 합니다. 해서 근데 지금 이제 기본 이슈들 이렇게 보셨어요.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갑니다. 수고했습니다.